안녕하세요. 이호선 교수입니다. 자, 저희가 살아가며 인생이 참 좋다 이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야 더럽다 아니면 지옥이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나는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내 개인적인 불행이 닥쳤을 때예요. 그 불행이 닥쳤을 때인데 그 불행 중에도 자식 문제가 생기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럴 것 같아. 아직 큰 문제가 없었구나. 맞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자식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가 생긴 것보다 아마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이야, 이게 뭐 다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해.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없다는 거. 남의 자식, 남의 자식, 남의 자식. 두 번째, 공부는 좀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야, 엄마 말만 잘 들어도 땡큐예요. 조용하지. 예, 세 번째 자식,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그래도 어떻게,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건강해, 야, 건강해. 안 아파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이 최악의 자식, 이 지혜비 닮은 놈이라고. 보통 아기 닮는. 재밌다. 근데 뭐 사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훌륭한 아버지를 닮은 자식은 얼마나 멋집니까? 또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닮은 자식이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며 희노애락을 겪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나고 또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다음에 결국 성인기로 가고 성인기로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부모도 어느 게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벌써 20대, 30대 넘어가잖아요. 아우, 얘네들 이제 더 시간 지나고 나면 난 뭘 남겨야 되나. 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집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남겨주려고 뭘 찾아보잖아요. 없어. 없어요. 가진 게 없어. 심지어는 어떻게 대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얘기해야 되나. 왜냐면 빚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달에 평균 10만 원씩 빚을 갚고 있어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뭘 남길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야 되나 아니면 뭘 남겨야 되나 고민하는데 저는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유산을 남기는 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살면 뭐예요? 세계 살면 뭐 할 겁니까? 내 가족의 역사가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요. 더군다나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20세기하고는 또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드디어 ABCD로 시작하는 알파벳 시대가 끝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 출생, 2010년에서 2024년생까지의 출생자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부르고 2025년 넘어가면 이제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쭉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하나 둘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고 너무 귀하게 크고 그리고 진짜 이 친구들은 황제처럼 그리고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왕자와 공주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비싼 걸 입어. 비싼 걸. 그래서 아주 곱게 키워놔요. 곱게 켜서 이제 성인이 딱 되잖아요. 더 비싼 걸 사. 그러면 이들의 후원자로서도 살아가고 이들과 나이대로 동반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자본의 힘을 알려주는 거 너무 좋고 가진 것을 남겨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귀하게 큰 자식들이고 뭐든지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강의들을 보면 얘네들 다 퍼주다 보면 이제 그 집 꼴을 못 면한다. 이런 강의들이 많죠. 그러나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리고 저도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어요. 가진 게 없어서 그게 문제지. 그러면 나에게 돈이 없다면 내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건 정신유산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유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집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나는 이제 나이 들어가고 이제 내 아이들이 어리다 하더라도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내 자식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 지도라고 불러요. 가족지도. 가족 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내 마음이 흔들리는 시점도 있지만 온 가족이 갈 곳을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표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표대를 향하여라고 우리가 바울서신에도 나오지만 표대를 향한다는 말이 표대가 있어야 향하지. 우리 아이들은 다 각자 도생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심리학에는 플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플린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IQ가 18점씩 올라간대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내 자식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이것이 나보다 IQ가 18점 높은 놈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닐 리가 없거든요. 똑똑한 놈이라면. 근데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거는 문맹의 시대에서 보편적 교육, 곧 문명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 사이 지점을 측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글을 안다는 것과 글을 모른다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18점 차이가 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올 때 IQ가 보통 1.3에서 많게는 3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청출어람 잘 키워낸 거예요. 교육도 잘했고 아주 똘똘하고 영리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뭘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자동문이 열리는 시대에 마치 녹슨 경첩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낡은 지식과 녹슨 이야기, 이전 세대의 이야기들을 적어도 내가 애를 낳았을 때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자녀들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옛날 20년, 30년은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20년, 30년은 상상도 못할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AI가 우리한테 심지어 우리가 AI한테 배워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 생성형 AI들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또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더 똑똑한 아이들, 우리보다 더 많은 또 선명하고 분명한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지혜라는 게 있었죠. 어른들에게. 지금은 지혜가 다 구닥다리가 됐어요. 지금은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일종의 메타인지라서 어떤 상황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힘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가 메타인지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메타인지도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검색 능력이 좋아가지고 모든 해결책을 다 찾아내. 맞아요. 그러니 우리는 조언할 것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린 어떻게 좋은 부모 역할을 할까? 좋은 어른의 역할을 할까? 우린 또 인생에서 인생 선배이기도 한데 어떻게 인생의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족들,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들 안에 모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를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시대하고 차이 없이 또 우리 가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만의 공통적이고 의미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지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가족 지도의 첫 번째가 바로 핏줄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핏줄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 뭐 인물이 있어, 뭐가 있어, 키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빚밖에 없지만 우리는 너와 나 사이, 나와 내 자식 사이엔 핏줄이 연결돼 있어요. 그 핏줄로 뭘 할 수 있을까? 있는 것 가지고 해야 되니까 핏줄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우리 가족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 핏줄 컨텐츠의 또 다른 별칭이 저는 이걸 극복 컨텐츠라고 불러요. 극복 컨텐츠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죠. 엄마가 네 나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 야, 네 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을 했어. 야, 네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가, 네 증조부가, 네 증조모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을 해서 우리 집안에는 극복의 DNA가 있다. 이 양쪽 집안에 극복의 DNA가 응축되어 있는 거. 그게 바로 너잖아. 그러니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마. 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절망하고 쓰러질 필요 없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 DNA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잘 해낼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M세대, G세대, 알파세대 친구들이 점점 똑똑해지지만 놀랍게 상상력은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부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 더 집중하느라 미래까지 가지 못하고요. 거기다 불안이 너무 높아가지고 쩔쩔쩔쩔 매요. 아동 청소년 행복도가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 자체가 냉혹한 거예요. 그러니 한 발 내딛기가 어려운 그 지점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럴 때 네 안에 너보다 더 잘난 애들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 아이들에게 시작조차 못하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 우리 집은 작지만 이런 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응축되는 게 바로 너야.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혁거세 아시죠? 예. 박혁거세 그러니까 신라를 시작했다는 분인데 이분이 난생설화 아래서 태어났대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은 조류예요. 그렇지. 그런데 파충류 어류 다 이게 아래서 난 거 아니에요. 이건 실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고백의 언어예요. 이분의 특별함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일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그 출발에 대해서 난생설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라에 박혁거세가 있다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형편없고 별거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은 역사입니다. 내 자식에게는 내가 역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자식은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고 그렇게 나를 싫다고 말하지만 내 뒤통수를 보면서 그렇게 늙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 조금 부풀리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도 가져다가 이모가, 고모가 이런 이야기들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었더라. 잘 극복했더라. 중요한 건 제가 성공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극복 이야기라고 했어요. 성공은 그 다음번에 그들이 해낼 이야기고 우리는 극복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굉장히 똑똑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내 품 안에서는 둘도 없이 값진 아이들이지만 사회에 나가는 순간 그 비교 과목 속에서 쩔쩔매면서 SNS라는 곳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행복도 1위죠. 2022년에 95위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 왜일까요? SNS가 들어간 거예요. 저는 SNS를 비교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잘났어. 맞아요. 나만 못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스마트폰 그 비교 지옥을 중심으로 그냥 그걸 기본으로 시작을 한 아이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 자기는 얼마나 못난이처럼 느끼겠어요. 20세기 사람들 그 정보가 적고 비교 대상이 적었던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못난이라고 느꼈던 상대적 박탈, 부모들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은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더 심한 박탈감과 비교 지옥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식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네 안에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마라. 있다. 그건 우리 가족이 면면이 가지고 왔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극복해가면서 stay here. 여기까지 왔다. 너도 잘 해낼 거야.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마. 넌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다른 애들 넘어질 때 5초 걸렸지? 너 2.8초 걸리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의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너의 스토리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역사다. 부족한 가족이지만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의 핵심에 뭐가 있냐? 극복의 컨텐츠, 극복의 DNA가 있는 집안이다. 걱정하지 마라. 잘 해내고 잘 극복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반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른 집엔 없잖아요. 우리 집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집에 없는 우리 집만의 역사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극복의 DNA와 관련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거. 저는 이게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극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콘텐츠예요. 문화 콘텐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MZ세대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이 친구들이 뭐 절망의 세대다, 뭐 상실의 세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MZ들이 만들어낸 아주 신박한 문화가 있습니다. 일명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문화예요. 뭔지 아세요? 모르는 눈치. 아세요? 오, 예. 이 할메니얼이라고 하는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냐면 요 M세대, G세대 요 세대가 위쪽 부모들이 베이비붐 세대 끝하고 그다음 X세대
그래서 베이비 부머라고 한다면 1955년생부터 63년에 1차, 69년에 2차에 걸쳐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부르고요. 1970년생부터 83년생까지 X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Z세대하고 M세대는 윗속에 베이비 부머의 자식이 M세대고요. X세대의 자식이 Z세대예요. 근데 이 위의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대들부터 본격적으로 엄마들의 맞벌이가 시작이 됐어요. 맞벌이가 딱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그 양육의 빈자리, 공백이 생겨나잖아. 그 공백을 누가 채웠냐? 뒷방으로 물러났다 이제 할매들이 따단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들이 등장해가지고 내 새끼 똥강아지 그리고 특별히 성장할 때 읽었던 하필 그 책이 너는 특별해.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 가도를 달리다가 이들도 성장해서 이제 드디어 사회로 나오게 됐잖아. 딱 나와 보니까 이제 온실은 끝난 거예요. 비바람이 쳐요. 눈보라가 불어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공간에서 당장 이 회사를 때려치고 이 공간에서 다 그만둬버리고 그냥 다시 엄마 품으로 할머니 품으로 가고 싶지만 우리가 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일명 MZ세대들을 상징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죽고 싶은 것과 떡볶이를 먹고 싶은 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떡볶이는 뭐예요? 매워요. 강합니다. 뜨거워요. 죽음의 정 반대편에 있죠. 이 양쪽의 감정으로 들쭉날쭉하면서 심리적인 양가 감정으로 헤매고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MZ세대인 건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내가 죽고 싶지만 또 떡볶이를 먹고 싶은 거야. 또 월급 받고 소속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만의 심리적인 위안처가 필요한 거예요. 가장 안심이 되는 공간이 어디였는가 생각해보니 할머니였거든요. 그럼 할머니를 회사로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할머니를. 뭘로? 할머니의 꽃무늬를 가져와요. 할머니의 몸빼를 가져와요. 할머니의 수정과를 가져와. 할머니 가지고 있는 뭐 장롱, 약과, 장롱, 자개장 이런 것들 가지고 와가지고 인테리어로 다시 부활시키죠.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제2의 문화적 르네상스로 만들어낸 세대. 그래서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 합쳐서 할메니얼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똑똑한 세대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만의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BTS를 최정상에 올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K-컬처, K-팝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가족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남들이 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가족이 뭘 가지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집은 갖지 못한 우리 집만의 그 독특성은 뭐가 있을까? 다른 집은 갖지 못한 우리 집만의 내세울 만한 그 문화는 뭐가 있을까? 전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려요. 다른 집은 없고 우리 집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게 뭐냐? 그것도 우리가 없는 거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했던 거 중에 괜찮은 거 다시 뽑아와야 돼요. 마치 고전의 힘이 그러하듯이. 그러면 첫 번째 전 뭘 했으면 좋겠냐면 가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훈. 우리가 한국전 끝나고 없어지기 시작한 게 족보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운동 되고 그다음에 핵가족화가 시작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한 게 가훈인데 요즘 어린애들한테 야 니네 집 가훈이 뭐냐 가훈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맞아요. 예, 그리고 혹시 가훈을 아는 애들이 있어서 니네 집 가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 그래 1인 1닭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인 1닭 1인당 한 마리 닭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훈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이정표, 지표, 표대, 신념, 가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면 나만의 신념, 나만의 가치관 있죠. 그건 무조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일 텐데 이것 말고 온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우리 가족이 함께 공통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느냐 없느냐 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온 집안에 다 가와만사성이었어. 그것도 한문으로. 맞아. 쓰지는 못해. 가와만사성. 쓰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라도 좋은 건가 보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옛날에 급훈도 있고 가훈도 있고 하면서 우리 집안이 지향하는 바, 우리 학급이 지향하는 바가 다 있었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력이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가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가훈 콘테스트 저는 권해드려요. 어른이 야 우리 집 가훈이 이거야 이거 아니고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이 가훈 콘테스트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걸어야지. 돈을 걸어야죠. 돈을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땐 100만 원, 아유, 돈이 없어. 그리고 싸워. 그러면 제가 볼 땐
20만 원 정도 좋은 것 같아요. 2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겠지만 우리 가족의 지향점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공통의 안을 내는데 전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신유산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든 가족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훈을 적어내요. 그다음에 딱 적어내면 그다음에 뭐예요? 투표해야지. 공정하게. 투표를 딱 해서 누가 썼든지 간에 1등 된 그 표를 다 받은 사람이 무조건 20만 원 가져가는 거고 그게 우리 집 가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집 가훈. 짜잔. 끝. 그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A4지 한 장에 글자 하나씩 쓰셔서 바로 붙이셔야 됩니다. 붙이시고 요새 인터넷 들어가시거나 하면 가훈 써드립니다. 캘리그라피로 막 예쁘게 쓰는 거 많아요. 아니면 그림 잘 그리는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그 글자 쓰셔도 되고 그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집에다 좀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표구해가지고. 20세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목표를 따라서 21세기를 낳았어요. 21세기는 모두에게 각자 도생 세대라 열린 세계 속의 모든 것을 갖게 됐지만 핵심적인 걸 갖지 못한 게 21세기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다 같이 따라갔던 게 뭐예요? 하면 된다. 21세기면 되면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맞아. 네, 그래서 이런 가훈이 굉장히 낡은 이야기지만 이 낡은 이야기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한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 생각하고 이런 방향성을 제안해 주는 게 어른인 겁니다. 이런 게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가져갈 이 가치는 보통 보면 대부분 건강해요. 건강한 가치. 응? 각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보다도 함께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설정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른들이 꼭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집안에 보면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너 의사 되라, 너 뭐 교수 되라, 야 너 뭐 요새는 뭐 우주 과학자 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전 물론 꿈을 갖게 하는 건 좋은데 전 어른이라면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머리 좋지, 너 똑똑하지, 너 기억해. 네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고 얻은 머리지. 반드시 이 사회에 공헌해라. 이 사회에 헌신해라. 반드시 환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른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모고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인생의 선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자본의 가치에 몰입되지 않도록 큰 시선에서 이 아이가 세상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똑똑한 아이로 만들어내면 안 되고요. 이 아이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잖아요. 저는 가훈의 가치는 거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등 표를 받은 그게 가훈이 되겠지만 반드시 어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가족이 함께 이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가족이 되고 기여하는 가족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저는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종교 콘텐츠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대상 영소 콘텐츠라고도 불러요. 종교 콘텐츠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길가에 가다가 넘어져도 부를 이름이 엄마야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진짜 멋진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습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널 위해 기도한다. 엄마를 지켜준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버지를 지켜준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고 엄마 아빠가 없어지고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엄마 아빠도 같이 있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즘 청소년들도 부모들에게 절대 자기 걱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알리는 순간 일이 커져. 그리고 부모들이 해결하지 못할 것에 개입하면서 일이 더 커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 사실 부모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 또 대화를 잘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부를 이름이 엄마야 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부를 이름을 하나 더 주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의 이름이다. 우리가 라틴어로 쿰이 함께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게 신이라는 뜻이에요. 쿰 데오, 신과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원시적인 기능이 바로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릴 존재가 있다는 거. 이건 종교의 아주 원시적인 기능이지만 그 원시적인 기능이라도 우리 가족들, 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종교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걸 대상 영속 콘텐츠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건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기들이 7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낯가림을 해요. 낯가림을 할 때 보통 이제 요 시기가 끝나야 돼요. 끝나야 우리가 분리불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여전히 불안해요. 성인이 돼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누가 나를 옆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순간에 부모는 영구적으로 그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떨어져 있는 부모들이 상당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 엄마 아버지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 임마누엘의 그 안심을 반드시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극복 콘텐츠라고 불렸던 그 핏줄 콘텐츠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그 문화 콘텐츠 가훈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음식 같은 콘텐츠 유일하게 가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또 다른 부를 이름을 주는 이 종교 콘텐츠 이게 어쩌면 우리가 돈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정신유산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 아이들의 삶과 가치와 의미와 또 희망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세 분, 우리 루카스, 정지민 씨, 우리 김영춘 배우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계신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거룩하게 드는 건 또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네. 자녀들 생각이 막 나면서 네. 집중할 수밖에 가족적인 거는 없고. 이렇게 좀 간절해져서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엄마가 돼야 될까, 어떤 걸 가르칠까에 대해 지금 꽂혀 있었는데 다 필요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잘 물려줄 수 있고 정말 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오늘 가훈 정하러 갑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가훈 콘테스트 할 때 저도 참석해도 돼요? 우리 가족 아니잖아요. 아니, 나 20만 원 탐나가지고. 아, 그쵸. 좋은 거 써볼게. 아니, 가족이랑 실행하세요. 좋은 거 조카랑 써볼게. 같이. 아니, 뭐 가족하면 되지 뭐. 우리는 하나님 하나 가족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네. 제가 볼 땐 가훈은 몰래 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네. 네, 따라갈게요. 좋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 가지라도 올해 실천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의 향방이 달라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